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제7장 완전 경쟁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산업간 배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완전 경쟁의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이라는 거를 토tal revenue, 총 매출, 그 다음에 총 비용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Q로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된다.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뭐 매출이 이렇게 돼 있고 비용이 그랬을 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요거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기울기는 한계라는 개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이익, 총 매출 이걸 해당하는 게 한계 이익, 그죠? 마지널 레비뉴로 했었고 총 이익에 미분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비용이 몇 단위 변하느냐 이거는 한계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MR은 MC다 이렇게 요 시점에서 최적의 수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MR이 뭐라 했죠? 총 매출이 P 곱하기 Q였으니까 한계 매출은 이걸 Q로 미분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P가 되는 거죠. P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완전 경쟁에서는 이윤 자체가 0이 된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정상 이윤, 그래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 비용을 다 커버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우리가 총 매출에서 토tal 레비뉴,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거. 근데 요거는 총 매출은 P 곱하기 Q였고, 총 비용은 요거였고, 그쵸? 근데 요거를 어떻게 Q로 묶으면, 그쵸? Q로 묶으면은 P 마이너스 총 비용을 Q로 나눈다. 그쵸? 요게 뭐라 그랬죠?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는 평균 총 비용이 있죠. 요 부분이 0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거랑 같아져야 된다. 그죠?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이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윤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만약에 P가 평균 총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윤이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그 이윤이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하는 거죠. 추가 이윤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하는 거고 이윤이 0이다. 그러면 그 기업은 퇴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산업 간 배분 이렇게 봤을 때 그 산업 간의 배분은 어떻게 되냐? 산업 내 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장 두 개 있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 오래된 공장이 있었고 새로운 공장이 있었는데 새로운 공장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한데 새로운 공장에서 각각의 최적으로 했을 때 새로운 공장에서 오래된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을 할 때 보면은 비용이 체증되는 구간이 있으면 오히려 새로운 공장에서 두 개 다 생산하는 것보다는 각각에서 생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산업 간에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의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기업이 진입해서 조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손해 나면 퇴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윤은 어떻게 되죠? 자, 이윤. 그래프로 좀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P 곱하기 Q 마이너스 총비용이죠. 이걸 Q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P 마이너스 ATC, 그쵸? 그래서 P는 어디 있어요? 가격은 2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TC는 어디 있죠? 평균 총비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 처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걸 그림을 볼 때 항상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뭐냐면은 파이 있죠. 파이는 토tal revenue 마이너스 total cost인데 최적에서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total cost가 이렇게 됐고 revenue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극대화되는 지점. 그래서 총 매출과 총 비용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지점. 이게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 근데 요것이 P 곱하기 Q였으니까 총 매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Q로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 TR이 이제 토tal 레비뉴가 P 곱하기 Q였으니까 Q를 미분하면 P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P 이꼴 MR 이꼴 MC에서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수량을 결정한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P가 있고 P하고 MC하고 만나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P가 MR이랑 똑같으니까 이것이 MC랑 같아지는 점이 이 점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점에서 Q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Q스타가 설정되고, 그리고 아까 이윤이 뭐였죠? 아까 이 이윤이 Q 곱하기 P-ATC랑 같다. 지금 이제 이게 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P-ATC는 뭐죠? P가 여기 있고 평균 총비용 ATC 여기 있으니까 이 차이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Q, 그죠? Q가 요뭐니까 요 면적에 해당되는 게 이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 그림에서는 이윤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윤이 나죠. 왜냐? P가 ATC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윤이 나는 거죠. 이윤이 나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을 봤을 때 보면은, 아까 봤을 때 P 이꼴 MR 이꼴 MC인 데서 최적의 수량을 선택하고, 그죠? 그러면 P가 여기 있고, 그죠? P가 여기 있고, MC랑 만나졌죠? 그 다음에 이게 MR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최적의 수량을 Q스타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유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서? P-ATC, 그죠? 여기서 보면은,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손실이 나려면 P가 10인 경우에는 손실이 나죠. P가 만약에 12이면은, P가 12이면은 P하고 HC랑 똑같으니까 이윤이 0이 되는데, 그죠? 그림상으로는 이게 P가 10이어야 되나죠? P가 10이어야지 ATC가 P보다 위에 있으니까 손실이 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봤을 때 신문 배달 영업 같은 경우는 이윤이 나는 플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트럭 운송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손실이 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윤이 많은 데는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하겠고요. 그렇죠? 정상 이윤보다 플러스 추가로 나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에서는 일부 기업이 퇴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인도한다. 그렇죠? 이윤이 되는데 들어가도록 하고 이윤이 없는데 손실이 나는 데는 퇴출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자원은 가장 가치가 높은 용도에 사용되도록 배분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열쇠다. 가격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열쇠다. 그렇죠? 자, 앞에서 진입과 퇴출로 인해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자.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여 다시 효율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가격이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면서 자원 배분의 방향을 인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주차 미터기의 경제적 기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일반 도로에 주차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주차 미터기 있죠. 그래서 돈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얼핏 보면은 주차 미터기의 기능이 재정 수입의 확보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차 수입은 시 저재정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 주차 수입은 주차 관련 행정 비용 정도밖에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차기의 주요한 기능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그 주차에 대한 수요가 있죠. 수요 공급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이 주차 미터기는 가격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수요 공급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주차 요금이 자원,
주차 면적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통제라는 것은 효율을 제한하도록 작용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이 사례가 뭔지 한번 보시죠. 자, 가격 통제로 인한 사정손실 사례인데요. 자, A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잉여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있고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파레토 최적인데 효율이 극대화된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보다 더 효율성을 더 늘릴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P1으로 통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P1 있을 때는 공급은 이렇게 돼 있고, A라는 점이 있고, 수요는 어떻게 돼요? B라는 점이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P1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통제가 없을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지금 몇이죠? 아이폰 11 정도 나왔죠. 아이폰 11인데 아이폰 11이 그 가격이 10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자, 10만 원인데 원가가 생각해보면은 그 공급하려는 사람은 되게 적겠죠. 공급량은 되게 적은데 살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통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더 비싸게 살게 서로 이제 경매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싹싹싹 올라가면서 어떤 균형으로 갔겠죠. 수요와 공급이 맞는 지점으로. 그런데 가격이 통제가 됐어요. 가격이 P1 이상으로 올리지 몰라. 이거 가격 상한제죠. 그래서 가격 요 위로 올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니까 공급하는 사람은 요걸로 그냥 A만큼 공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살 수 있겠어요? 공급하는 사람이 A만큼 공급하니까 사는 사람도 요거만큼밖에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소비자 잉여, 공급자 잉여 어떻게 구했죠? 자,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는 수요 곡선에서 가격만큼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 여기 있죠. 수요 곡선 여기 있고 가격과의 차이, 가격은 여기 있죠. 가격과의 차이. 이 부분. C에 해당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공급 곡선, 이 거리 곡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공급 곡선은 뭐를 나타낸다 그랬죠? 기업들의 어떤 한계 비용, 그렇죠? 근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줘 있으니까 이 차이, 그렇죠? 어쨌든 이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요 공급 곡선 이 라인상의 비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은 그래도 자기네들 한계 비용보다 높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에 해당되는 거는 땡큐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격 상한제로 가격이 P1으로 되어 있을 때 땡큐 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은 그냥 C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 경제 시장일 때는 여기 보시면은 A 플러스 B였죠. 그렇죠? 자, 어느 게 면적이 더 커요? AB에서 요만큼 D만큼 잘린 거, 그렇죠? 이런 게 이게 CCD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완전 경제 시장에서 균형일 때 면적이 그 가격 통제했을 때 그 면적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통제 있으면은 사중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D라는 것이 사중 손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dead weight loss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또는 다른 사람은 뭐냐면 경제적 총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 D만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중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P1에 설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가격도 하락하고, 그렇죠? 가격도 P1으로 하락하고, 공급량도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전적으로 D의 면적을 잇는다. 이것을 데드웨이트 로스라 해서 사정손실이야, 또는 경제적 총손실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가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 총손실이 D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 다시 한번 요걸 비슷하게 하면 요 부분이 C고, 요 부분이 E고, 요 부분이 D죠, 그렇죠? D. 근데 사중 손실도 보면은 얼만큼 손해 보는 게 소비자 잉여 감소분, 그렇죠? 요 부분이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고, 요 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 이렇게 두 가지 사중 손실도 두 부분으로 또 다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중 손실이라는 것은 시장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아까처럼 봤지만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은 한 산업 내에서 산업 간에 걸쳐서 그리고 국가 간에서 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가? 자, 조정이라는 문제로 따져보면은 시장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경제적 주체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보면 조정이라는 것은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산업 두 개의 산업이 있었죠. 아까 신문 배달하고 운송 산업 있고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조정이 되느냐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됐었죠? 한쪽은 이윤이 정상 이윤보다 높아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어느 기업은 손실이 나고 그러니까 퇴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경제 같은 경우는 조정에 있어서는 가격이라는 것이 자원의 흐름을 인도하고 참여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경제 시장에서는 P하고 ATC랑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높아지면은 이윤이 플러스 되니까 진입을 하고, 만약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쵸? 평균 총비용보다 떨어지니까 이윤이 음수가 돼서 퇴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가격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경제라는 것은 중앙정부 계획 담당자가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볼게요. K마트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느 특정한 매점에서 이 불로전 특별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 등이 터지면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할인을 제공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이 매장이 장사가 되게 잘 돼가지고 K마트라는 예전에 지금 망한 데인데 월마트처럼 어떤 식료품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좀 큰 어떤 할인 매장, 식료품 할인 매장. 근데 이거를 어느 한 지점에서 했는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한 거죠, 규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걸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주 모든 지역의 가게들이 동일한 품목 및 수량을 동일한 기간에 할인해주도록 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고려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렇게 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합당한 할인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윤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자동적으로 지역별로 또 알아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떤 중간에 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명령경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떤 가격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효율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시경제학 쪽에 나중에 보면은 경제 성장의 요인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자유주의와 어떤 공산주의 또는 명령경제, 시장경제, 명령경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자원의 배분 같은 것도 사실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서 대학을 간다 그랬을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전공을 선택할 때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이공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의대 같은 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죠. 그렇죠? 의대 같은 데. 경쟁도 심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의대를 나오면은 에서 일단은 뭐 전문직이니까 취업을 하는데도 수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서 좀 이렇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의사 되고 또는 어떤 선생님 되고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어떤 가격적인 인센티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분하는 거죠. 임의대로 실력이나 그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자원의 배분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는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있어서 가장 그 일에 대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배분하고 그 순차적으로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효율성의 기초에서 이렇게 배분되지 않으면 또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배분되지 않으면은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공평. 지금까지 효율성을 얘기했죠. 특히나 이제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그게 가장 최대화되는 지점. 그게 어디였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그죠? 그러면은 거기가 파이가 제일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꾸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균형이 안 되는 점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P1으로 가격이 돼 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이렇게 됐었고, 그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점에 있어서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해보니까 왼쪽이 훨씬 더 컸더라, 그죠? 다 이게 효율성, 이게 파일을 키우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배분은 사실은 이거 파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키우는 거라기보다는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 자원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공정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래서 효율과 형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일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형평은 파일을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니까 소득 불평등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약간 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은 실증적 문제이고 형평은 규범적 문제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효율은 그냥 일단 보면은 이게 커지더라. 점점 더 나아지다. 어떤 데이터로 그러니까 얘기를 실증 경제학하고 규범 경제학 우리 초반에 얘기를 했었죠. 실증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러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파이가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평이라는 것은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자, 이거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얘기하지만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 자유주의라고, 그 다음에 급진적 자유주의. 뭐 이렇게 이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보조 노트를 올려놨으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까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소득 불평등 할 때 얘기하는 거죠. 자, 똑같은 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얘기해 볼까요? 100만 원. 자, 여러분들 봤을 때 대학생으로서 100만 원 여러분들 갑자기 없다가 1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되게요? 만족도. 엄청나게 만족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없다가 100만 원이 주머니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 재산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만족도가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가 100만 원 생길 때 만족도랑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가 추가적으로 100만 원 생기는 만족도 차이는 별로 없죠. 그렇죠? 공리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조금 떼가지고 그럼 만족도는 이 사람은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
근데 그걸 떼가지고 이 사람들 없는 사람한테 주면은 만족도가 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만족도를 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많이 있는 사람한테서 100만 원 뺐고 그거를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 준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만족도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이 0원이죠.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더하고 그랬으니까 0이잖아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근데 각각이 갖는 만족도로 따지면 두 개 합치면은 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족도로만 따졌을 때. 이쪽에서 고소득층에서 100만 원 빼가지고 저소득층에다 100만 원 주면 그렇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는 만족도의 합은 커질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 공리주의에서는 뭐냐면은 공산주의처럼 그냥 있는 사람 거 무조건 빼서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일에서 번 정당한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씩 해주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공리주의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소득 불평등 했을 때 이 부분 한번 잠깐만 아예 그냥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하여튼 여기서 간단한 번 얘기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점진주의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계층 간 이견이 존재해요. 이견. 그렇죠? 이러죠.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가 돈을 빼가지고 왜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주냐. 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저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좀 이상한 식으로 예서 부동산 같은 게 확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돈을 세금을 많이 내고 그에서 거기 거둔 돈을 우리 저소득층에다가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서로 간에 계층 간에 되게 이견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점진적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계층 간 이견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계층 구분전에 한번 보자. 계층 구분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정책을 쓰라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맥스민이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맥스민. 그러니까 소수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맥스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은 여기서 계층이 존재하고 계층 간에 서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당 간에도 어떤 이견 차이가 있고 사람 간에도 막 차이가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업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실에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구에서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NGO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막 그럴 친구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있겠죠, 분명히. 어떤 일이겠죠,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못 가지는 경우. 그쵸? 이런 거는 다 피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건데, 근데 내가 이거 꼭 피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직장을 못 잡고, 재정적인, 금전적인 어려움 겪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정부가 좀 도와달라.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좀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직장 같은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맥스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못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라. 이게 이제 맥스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수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의 복지를 최대화시키자. 맥스민의 방법을 하는 게 이게 어떤 점진적 자유주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급진적 자유주의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왜 분배를 하느냐? 분배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급진적 자유주의죠. 자, 그러면은 이거 되게 뭐 과격한 것 같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과격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나눠줄 필요 없다. 배분할 필요 없다. 단 모든 절차들이 다 공정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급진적 자유를 나눠줄 필요 없고 대신에 기회 균등을 다 제공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다 공정했다 그러면 나눠줄 필요 없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그 소득 불균등에 해당되는 거 배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어떤 철학 비슷하게 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범적 문제라는 얘기죠.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걸.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효율적이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를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경제 시장은 효율적이다. 우리가 그림으로 본 것처럼 수요 공급 있고 시장 가격 있으면은 여기가 소비자 잉여 그렇죠? 여기가 생산자 잉여인데 이 균형일 때가 이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가장 커지고 이 합이 뭐라 했죠? 사회적 잉여 또는 뭐 경제적 잉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는 사회적 후생 뭐 이거 총잉여라고 할 수 있고 후생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총복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합들을 그래서 이거 이상 커질 수 없어요. 완전 경제 시장에서 균형 이상 그죠? 아까 가격 제한했을 때도 잉여가 사회적 잉여 또는 사회적 후생 이게 완전 경쟁 균형에서보다는 적어지는 걸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이다. 완전 경쟁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효율적이지만 공정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효율적이지만 공정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가격 제한을 하면서도.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게 낮추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낮게 낮추면은 낮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공급하는 사람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하는 게 요거밖에 없으면 수요하는 것도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낮추면서 만약에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좀 지급한다 그러면 그렇죠? 요만큼의 그러니까 보조금을 요만큼 추가해 준다면은 기업들은 요만큼까지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하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통제만 하고 효율적으로 하라 이러는 거 아니죠. 나중에 외부 효과 같은 데서 좀 볼 텐데 외부 효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은 좀 개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같은 거 해가지고 좀 균형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죠. 자,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된 시장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책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걸 했었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은 시장 균형으로 가더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으로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일 경우에만 그죠?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라면은 시장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완전 경제에서는 시장은 효율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공정한 결과가 나타났냐? 이거는 뭐 나중에 철학적인 거, 어떤 규범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시장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는 뭐냐면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거든요. 더구나 특히나 이제 정부 개입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죠. 외부 효과라는 거.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이 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외부 효과는 뭐냐면은, 그냥 원래는 지금까지는 사적 재화 시장에서는 내가 쓰면 나의 만족으로 끝나요. 근데 내가 쓰거나 내가 생산하고 그랬을 때 다른 거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우터라고 있죠. 무선 라우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학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긴 하는데, 캠퍼스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 안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무선 인터넷 쓰기 위해서 그냥 학교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선 라우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뭐 무선 라우터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근데 설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만 무선 인터넷 쓰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쓰려고 무선 라우터를 딱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냥 무선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내가 사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딱 설치를 하면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덜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최적보다는 덜 이렇게 덜 구매를 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 뭐냐면은, 기업이 그냥 자기네들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을 생산하면은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오염. 근데 오염에 대한 부담을 그 기업이 부담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은 오염 문제는 차치하고 자기네들 생산만 쭉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생산을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비효율적이거나, 그렇죠? 또는 시장 실패가 있거나 여러 가지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때, 그렇죠? 이거는 좀 규범 경제학이라서 좀 철학과 관련된 거죠. 근데 항상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증거에 근거한 경제학 사례. 그래서 우버와 같은 회사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하는가? 뭐 이걸 그냥 카카오티, 그렇죠?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런가? 이럴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냥 택시를 부를 때는, 택시는 미터기 꽂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시를 부를 때는 택시 미터기로 하니까 다 가격이 안 변하죠. 그런데 수요가 막 몰리고, 그러니까 뭐 12시 돼가지고 집에 가려는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그냥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카카오 블루도 있고, 카카오 뭐라 그러죠? 블랙도 있고. 그래서 더 비싼 차를 부르면은 잡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수요 같은 거를 조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을 이용하죠, 분명히.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겠지만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쓰다 보면 대리운전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시간대별로 가격이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잘 안 잡히면은 또 가격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격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렇게 뭐 대리 기사를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수요 급증에 따른, 이렇게 보면 가격을 여기 10불 이렇게 꼭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에 우버를 쓰려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이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 적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가격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대 가격을 올려가지고 균형이 되게끔, 그렇죠? 수요 공급 맞게끔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 가격이 어떤 수요 공급을 조절해서 균형에 이르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7장 완전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어떤 강의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생산비용 보조 자료 있잖아요. 이 부분
쭉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맨큐 책에서 나온 건데 뭐 이윤, 뭐 총수입, 총비용 이런 개념 같은 거 여러분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원래 교재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 같은 게 쭉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용어서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조업 규모이 이제 이것도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살짝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그 완전 경쟁, 그렇죠? 이 부분도 완전 경쟁 시장에서 뭐 이렇게 똑같이 뭐 했던 내용들. 그래서 MR 이퀄 MC인 데서 뭐 출력 수량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윤이라는 것은 뭐 가격과 평균 총 비용 간의 차이 이런 걸로 본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돼 있고, 단기 조업 중단 조건도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평균 가변무게보다 높을 때, 이럴 때는 생산하고 그보다 오히려 낮을 때, 그죠? 여기 나 있죠. P가 평균 가변 비용보다 적을 때는 조업 중단한다. 장기는 어떻게 되냐? 이윤 자체가 0일 때, 그죠? 장기적으로는 이윤 자체가 0일 때, 그죠? 이윤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윤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P가 ATC보다 작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퇴출한다. 이런 내용 쭉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쭉 보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어떤 보완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나 리뷰를 하면은 뭐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좀 얘기를 했었죠. 한계 비용, 평균 비용 간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좀 수학적으로 한번 몇 개 보여줄게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자, 한계 비용이 있고요. 한계 비용이 있고, 근데 이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평균 가변 비용, 그다음에 평균 총 비용, 그렇죠? 요 최소점을 지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요게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이에요. 최소가 되는 지점.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뭐 맞죠. 우리가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계 비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은 평점. 그렇죠? 평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과목 평균, 한계 비용은 한 과목에 있어서 점수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ATC 예를 들면은 평균 총 비용 예를 들면은 여기가 MC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과목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낮으니까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고 요 지점 지나서는 MC가 추가적으로 하나 받았을 때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니까 평균은 점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최저가 되는 지점에서 MC하고 ATC 만나거나 이 MC하고 한계 비용하고 평균 가본 바닥이 같이 만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증명하면은 뭐냐면은 최저점을 통과한다는 걸 먼저 보여주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총 비용이라는 것은 총 고정 비용, 그다음에 총 가변 비용 이렇게 두 개 있었죠. 그렇죠? 그럼 한계 비용은 뭐였죠? 한계 비용은 수량이 1단위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한계 비용은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고정비용은 고정돼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수량이 변했을 때 이 고정비용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총 비용이 이거니까, 합이니까. 그런데 수량이 변하더라도 총 고정 비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한계 비용은 그냥 총 가변 비용을 이렇게 미분한 거. 그렇죠? 요거랑 같은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 총 비용이라는 것은 총 비용을 그냥 Q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총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 총 비용이라는 것은 총 비용을 Q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표현하면은 총 비용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승. 그죠? 마이너스 1승은 그냥 나누기 Q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은 이렇게 되죠. 아까 우리가 평균 총 비용이 이렇게 생겼죠.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그렇죠? 요거죠.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을 Q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딨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ATC가 TC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할 경우에는 요거 한번 미분해주고 뒤에 거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한번 미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미분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처음은 이 TC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TC를 Q로 미분하면은 그 총 비용을 Q로 미분하면은 이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카메 놔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플러스 앞에 거 카메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죠. Q를 마이너스 1 미분하면은 앞에가 마이너스 1 내려오고 이거는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Q로 한번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이렇게 빼주면은 요거 Q가 1단위 증가할 때 총비용 얼마나 변하느냐? 요거는 MC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Q 하나,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뺐으니까 TC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뭐예요? 총비용 나누기 Q니까 평균 총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MC하고 ATC가 같아지는 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TC가 최소가 되는 지점, 요 부분에서는 MC랑 같이 만난다. 그렇죠? 평균 가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해보면은 평균 가변 비용도 총 가변 비용을 Q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0이 되는 지점을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은 그 평균 가변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은 MC를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면은 이제 그 라그랑제 함수 예제.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수요 공급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소비자와 유인했었죠. 그렇죠? 소비자와 유인했었고 판매자와 유인했었고 원래는 이 판매자 유인까지 하고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었네요. 그래서 조금 진도가 빠른 것 같긴 한데 판매자 유인하고 그 다음에 완전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소비자와 유인 이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와 유인 부분에서 그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판매자의 문제는 어떻게 최적화를 어떻게 했었죠? 이윤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죠? 총 매출에서 토tal 레비뉴에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거.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적화 조건이 무엇이냐?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다.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계 이익은 한계 비용과 같다.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에서 한계 수익은 가격이랑 같다.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이윤이 0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격이 평균 총비용이랑 같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가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걸 뭐라 했죠? 이게 선호가 있는데, 소비자가 이제 선호하는 게 있는데, 이걸 좋아하는 것을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게 뭐라 했죠? 만족도? 효용이잖아요. 그렇죠? 효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이걸 자기가 쓰면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죠? 예산 제약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있지만은 우리 예산 제약이 있더라. 우리 책에서는 진하고 스웨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산 제약에 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가격들이 있겠죠. 재화들의 가격.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 판매자는 그냥 여기서 총 매출, 총 비용이 바로 직접 들어가지만은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보조 노트에 이렇게 봤을 때 예산 제약이라는 게 X라는 거하고 Y의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고 무차별 곡선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요거랑 만나는 점, 그렇죠? 이 무차별 곡선이 예산 제약과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최적화가 일어나지더라.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어떻게 되냐면 라그랑지앙을 써서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라그랑지앙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우리가 연습을 할게요. 요거죠. 효용극대,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한 효용극대와 여기가 뭐냐면은 16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효용함수가 x 곱하기 y, u는 x 곱하기 y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 제약이 x 플러스 y는 6이다.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은 만족도라는 것은 x와 y를 쓰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함수가 x 곱하기 y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 제약이 뭐냐면은 원래는 x를 사용할 때는 x의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x 수량이 있고 y를 쓰는 y의 가격이 있고 y의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제약이 있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예산 제약이 있는 거죠. x에 대한 가격이 있고 y에 대한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총 예산량이 이렇게 됐을 때 라그랑지앙은 이거 두 개를 묶어야 되는데 아까 그림처럼 봤을 때 두 개의 관계가 이렇게 딱 붙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무차별 곡선과 이 예산 제약 라인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라그랑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효용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제약을 같이 넣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묶냐면은 람다라는 걸 여기다 포함시켜서 묶는다 그랬어요. 근데 람다 앞에 i가 앞에 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px 곱하기 x 플러스 pi 곱하기 y는 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i를 표시하자는 얘기죠.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게 람다거든요. 그러니까 i를 앞에다 놓으면은 요거를 이 식을 i로 미분하면은 남는 게 뭐죠? 람다가 남죠. 이 람다가 뭘 하면은 그 소득이 그러니까 예산이 변할 때였죠. 소득 변화 시 만족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측정하는 어떤 그 민감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i라는 것을 그냥 플러스 놓고 나머지 마이너스 px 곱하기 x 빼기 py
빼기 pi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걸 라그랑지 함수는 뭐냐면은 u라는 거 놓고 람다를 하는데 i로 정리를 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xy 돼 있으니까 l이라는 것은 그래서 u 플러스 람다 p i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py 그렇죠? 이렇게 하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u의 효용함수에 해당되는 게 x 곱하기 y다. 그 다음에 여기서 총 예산에 해당되는 게 6이니까 6을 앞에다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그래서 여기서 px하고 pi는 그냥 1이라고 이렇게 놓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x와 y를 소비하면서 그렇죠? x를 소비하면은 만족도를 느끼고 y를 소비해도 만족도를 느끼니까 x와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l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래서 lx라고 표시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x 미분하면 여기는 뭐가 남아요? y만 남죠. 그렇죠? y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람다 남죠. 그렇죠?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x를 미분하면은 y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그렇죠? 자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한번 똑같이 보면은 y 미분하면은 여기서는 x만 남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람다 남죠. 그래서 x 마이너스 람다는 0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앞에 나오는 그 소득의 민감도 그죠? 람다에서 미분하면은 그냥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대로 남죠. 그죠? 이거는 0이다. 자, 세 개는 어떻게 풀겠어요? 쉽겠죠. 여기서는 일단은 뭐냐면은 y는 람다다. 4번에서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또 x도 람다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y나 x나 람다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면은 x, y 똑같으니까 x는 뭐예요? 6-x-y는 6이니까 6-x-y는 0이니까 그리고 x와 y는 같으니까 x나 y나 람다나 똑같이 그냥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최적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x랑 y랑 똑같이 3씩 소비한다. 그렇죠? 그래서 만족도는 9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람다는 균형에서 소득 변화 시 효용 변화를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람다도 뭐였죠? 3이었죠. 그래서 만약 소득이 7로 한 단위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6이었잖아요. 소득이.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7로 증가할 경우는 여기 7에다 놓고 다시 한번 다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방식대로 해서 다시 다 푸는 방법이 있고 근데 뭐냐면 이게 이 람다라는 것이 소득 민감도를 측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7로에다 다시 계산하는 방법과 람다라는 것이 소득 민감도니까 이거 그냥 요거에서 그냥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7로 해서 다시 풀면은 x는 y는 3.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용은 12.25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7로 쭉 풀면은. 근데 소득이 6일 때 람다 3이라는 얘기는 현재 상태의 소득에서 현재는 6이었죠. 기본에서. 소득이 한계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효용이 3이 증가함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조금은 달라지겠죠. 1단위 증가할 때 3이 증가한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까는 뭐였죠? 이렇게 했을 때 9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7로 소득이 7로 1단위 증가할 때는 12.25 됐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봤을 때 람다라는 게 소득 민감도였으니까 1 증가하면은 만족도가 3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9였는데 이게 11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소득 민감도가 한계라는 얘기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변할 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변화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12하고 12.25 그렇죠? 이 구에서 3만큼 증가하더라. 이게 민감도가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 한 단위 변할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략적으로 지금 그 완전 경쟁을 다 하면서 그리고 좀 공지사항에 있던 보조 자료들 그죠?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얘기를 했었고 그럼 생산 비용 관련된 보조 자료, 완전 경쟁 보조 자료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라그랑지 함수 예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업 끝나고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공부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